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도 550여 분이 들어오셨고요. 홍송님, 아트센터님, 박진호님, 써니스카이님, 네, 시다가자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콩으로도 김태현님, 윤서영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죠. 이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해서 징계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수련이가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좀 저희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조으론 변호사님하고 네. 또 이 문제가 나왔다. 또라는 것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때마다 그렇죠.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와중에 또 비슷한 사례가 적발이 된 건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2019년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네. 수련의 생활을 하던 A씨가 마취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지고, 이제 산부인과니까 주로 여성 환자인 것으로 그렇겠죠. 전해지고 있고요. 이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방송에 해도 되는 발언인지 제가 고민을 했는데. 네, 저도 그 용어는 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주 굉장히 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굉장히 그런 발언을 해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이후에 병원에서 해임 절차까지 논의를 했는데 네. 스스로 퇴직을 해버렸어요. 해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해임이 아니라 정직 3개월 징계만 남아있는 거죠. 본인이 그냥 병원 나가버린 겁니다. 예. 네, 병원이 지난해 4월 수련 취소를 결정을 일단 한 거고요. 이 A씨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그런 의혹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 중이고, 그렇죠. 징계 기록도 남아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A씨가요, 올해 초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 수련의 전공을 생활을, 바꿨네요. 네, 예.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예. 됐다고 하는데, 이 언론에서 서울대병원에 확인을 했더니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A씨가 기소되기 전이어서 이런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기소되기 전이어서. 그렇죠.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이 받은 지금 징계가 정직 3개월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서울대병원의 규정상으로는 해임된 사람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다니까 여기에서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A씨가 내년 2월이면 인턴 과정 수료하고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 유죄 나오면 그렇죠. 의사면허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지금 계속 지적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요. 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진료비 거짓 청구 등으로만 돼 있어서, 말하자면 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의료법 개정에 문제도 예. 있는 거고, 또 징계 사유에 있어서 공백기간이라든가 조회가 잘 되지 않는 문제 등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고, 면허 취소에 관한 부분도 지금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의료법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있겠느냐, 예. 아니면 징계 처분을 할 수 할 수 있겠느냐. 있느냐.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징계를 못 하느냐라고 예.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금고 몇 년형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기준이 있죠. 이분이
이제 실형을 받아도 이게 징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서울대병원에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직원으로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그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서는 면허를 어떻게 박탈을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계속 면허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현재 의료법이 그런 의료 관련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그렇죠. 때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살인을 저질러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면허 취소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걸 개정해서 다른 전문가 직역들, 그렇죠. 변호사 같은 자격증을 경우에도 가지는 면허증을 가지는 그쵸. 네, 직업들. 변호사나 뭐 회계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꼭 내가 어떤 변론을 하다가 아니면 뭐 회계 업무를 하다가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예. 일반 대부분의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직역에 한해서는 의료법과 관련된 어떤 직무를 했을 때, 법 위반을 했을 때만 지금 면허가 취소되고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료법 뿐만 아니라 뭐 살인이라든지 예. 뭐 성범죄 같은 정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그러네요. 된 거고요. 사실 이 현행 의료법이 예전에는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변화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2000년 이전에는요. 예. 의사 직역도 다른 전문가 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에 한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되게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을 개정하자라는 근거로서 드는 것은 예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다. 법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으로 회귀하자 이런 논의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뭔가 좀 생각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다른 직업이나 전문직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도 좀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병원으로 좀 들어가서 문제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죠. 병원으로 옮기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병원 자체에서 채용을 할 때라든가 다른 어떤 자체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규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일부분 제한적인 효과밖에 발휘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병원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에 있던 병원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로 아마 징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위법에서 만들어줘야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하거나 이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손을 대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래도 병원에서 노력을 하려면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 병원 이사회를 열 때도 뭐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병원에서 의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지 할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 첫 번째로는 뭐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을 빨리 개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에게 최소한 이런 정보는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범죄 처분이라든가 행정 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시스템도 이번 기회에 좀 논의가 돼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범죄나 행정 처분 받은 것까지도 공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행 법상에서도 모든 의료기관에서요 의사나 의료인을 채용을 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의료기관에서 요즘은 취업이 사실상 제한되는 게 맞는 건데요. 현행 예. 법상으로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이렇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재판 중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뭐 확정이 되지 않았다. 뭐 1심에선 유죄가 나왔는데 2심 재판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 의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허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A씨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이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취업 제한 명령. 명령을 내릴 수 있군요. 네, 취업 제한 명령을 최대 10년까지 이제 법원의 판결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사람의 그 의사 면허가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이제 10년이 되겠죠. 길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별로 지금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는 있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 법격인 의료법에서 어떤 개정이 되어야 이후에 시스템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료기관에서도 그 법을 근거로 과도한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나 제한을 하지 않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채용을 하는데도 사실은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경력이 공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옮긴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채용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A씨란 분이 이 법과 제도와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은 들어요. 예를 들면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오기 않았었고 기소되기 전인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활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보통 정직 3개월 징계받고 해임까지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분은 그냥 어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본인 스스로 병원에서 나가면서 해임을 피한 거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법과 제도에 허점이 있는 한 이런 일은 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들고요. 참고로 제가 기자 시절 때부터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의원들이 내가 지역구에서 큰 병원이라던가 어떤 본인을 후원해주는 의사들이라던가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좀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한 의원이 이거 굉장히 열심히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원 후원금을 받는 통장이 있잖아요. 공개된 통장. 그 통장으로 욕을 의미하는 숫자의 후원금이 막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누군가가 나를 낙선시키려고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빨리 이른 시일에 좀 의료법 개정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인 의료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예. 이 의료법을 개정을 하자는 게 의사들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평등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상 이게 의사분들도 이런 살인이나 뭐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이것을 중대범죄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범죄까지 넓혀서 다른 자격자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립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립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라도 그렇죠. 강력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또 수술실 CCTV 문제도 다시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게 일부의 정말 소수의 이런 범죄 행위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렇죠.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정작용을 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최신 휴대전화 통신사 약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노인들이 지금 뭐 비싼 요금제라든지 단말기 판매 제한에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 많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관련 내용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노인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쓰시는데 네. 이제 핸드폰을 교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은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핸드폰 판매하는 그렇죠. 그 대리점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이게 설치가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네. 이 핸드폰으로는 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서 새로 개통을 하셔야 이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라고 대리점 직원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새로 휴대폰을 개통을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자녀들한테 말을 하고 보니까 기존 핸드폰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돼 있었던 경우였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가서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개통을 했고 이미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 철회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싼 요금제를 4개월만 유지를 하면 이후에는 낮은 요금제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혜택을 받는 듯하게 말을 들어서 핸드폰을 개통을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제 비싸게 요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 다시 가봤더니 이게 사실은 어떤 카드를 써야 이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노인분이 또 몰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철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비싼 요금제라든지 단말기를 이제 강요 아니면 뭐 착오에 의한 판매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이게 여기에 넘어가서 피해를 보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교수님께서. 소보원의 소비자보호원에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지금 말씀해 주는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규제 신청이 437건. 이라고 하니까요. 예.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만 이거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피해 건수가 더 많겠죠. 그렇죠. 접수된 이거니까. 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문서상으로는 깨알 같은 약관을 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이거 다 읽으셨죠? 이거고요. 자 충분히 설명 들었다고 사인하세요. 아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저희도 좀 사실 그렇죠. 무심결에 할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요. 문서상으로는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판매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절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사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화해서 그렇죠. 계속 민원제기나 불만 접수가 될 경우에는 뭐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쓰는 요금제 이런 거를 진짜 몇 년 만에 저도 확인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굉장히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데이터도 막 항상 남게 쓰는데 비싼 데이터 요금을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홈페이지에서 좀 했는데 물론 노인분들이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죠. 좀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족들이 도움을 받으셔서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사전에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뭘 주의를 해야 될지 지금 이제 한 가지 정도는 지금 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뭐 법적 처벌, 과징금 부과 뭐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이제 사기로 인정이 되면은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금 구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게 이제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 녹취를 하셔야 되는 거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체결 단계에서 노인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혼자 가시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 아니면 자녀분들이랑 동행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어쨌든 뭐 안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누군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 교수님께서는 끝으로 어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거 계약서 잘 안 지키거든요. 맞아요. 나중에라도 분쟁이 일어서 증명을 하려면 또 계약서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꼭 챙겨놓으시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약서도 또 혹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잘 챙겨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